잎이 없이 완전히 시커멓게 탄 숲은 아마 이제 그 3월 말에 불이 덮쳤을 때 완전히 이제 이 소나무 산이 불기둥이 솟아가지고 엄청나게 수관하라고 아마 신문에서 많이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기둥이 솟아서 막 이렇게 뻘겋게 달아올라서 피해를 본 산이고요. 옆에 갈색으로 된 거는 그 불기둥 기온이 약 한 1000도 가량 온도가 되게 뜨겁대요. 그러니까 불에 거슬렸다기보다는 아예 그 열에 의해서 가열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거의 지금 산불 피해를 받아서 죽은 거거든요. 불참나무가 특별히 이런 약간 바위산 또는 돌산 이렇게 좀 건조한 지역에도 잘 살아남고 예전부터 저 땅속에 있었던 뭐 두풀이나 또는 땅속의 여러 길들이 다시 이제 햇빛을 받아서 좀 소생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소나무는 좀 잘 타고 하럽수는 좀 덜 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유가 뭘까요? 송진이라고. 송진 기름이잖아요. 사실 되게 발화되기 쉽고 폭탄같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분들은 우리가 낙엽 하엽수가 물을 머금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되어서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있고 하기 때문에 수분 함유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도 지적하시는 분이 있지만 뭐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 소나무 송진에는 거의 불이 잘 붙는 뭐 테르펜 같은 그런 정유 물질이 20% 이상 있어서 우리가 당장 그 아궁이 불땐 분들 다 아시잖아요. 소나무 장작검이 그게 엄청나게 불이 잘 붙고 많은 장작은 더할 나위 없고 불이 번질 때는 소나무 말고도 참나무도 막 불에 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막 실제 불을 끄는 사람들은 소나무 숲뿐만 아니고 참나무 숲에서도 막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이 애써 왔거든요. 근데 그 양상을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그분들의 경험담이나 나중에 듣고 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는 소나무가 불타는 숲에는 근처 가지도 못해요. 엄청나게 이 불기둥이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이번에 이 산불을 뭔가 좀 별명으로 든 게 있죠. 어떤 산불이라고 들었죠? 예, 도깨비 산불, 개무 산불. 이게 불티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뭐 많게는 뭐 10km까지 강풍을 만나서 날아간 거였고 그게 뭐였냐면요. 소나무가 이제 한 3월달 지나면 이렇게 소나무가 꽃 피잖아요. 송화가루 열리고 할 때 모든 식물 나무들은 이제 그 개화 시기를 맞이해서 모든 에너지를 그 잎 끝으로 다 이제 몰아넣거든요. 그러면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새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물을 잔뜩 끌어올라 가지고 그 새롭게 꽃을 피우는 그 끝까지 다 이제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데 기름이 거기까지 다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솔잎 가지 밑에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 딱 불을 붙으니까 이게 펑 터져가지고 저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그런 불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기둥이 그 의성에서 불을 껐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불기둥이 거의 한 30m, 40m까지 솟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뒤에서 보이는 저런 낙엽 하엽수는 지금은 잎이 났고 지금 불이 나도 잘 안 붙을 거예요. 생나무잖아요. 생나무고 나무 줄기도 좀 두껍고 또 물도 많고 그런 기름 성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가서 라이터를 대고 불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날 거예요. 송이버섯을 채취하겠다 또는 좀 소나무 단수님을 만들어서 빨리 좀 베어서 이렇게 목재로 쓰거나 또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경제적인 목적의 일환으로 숲을 소나무 단수님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숲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원인이 화근이 된 거죠. 실제 이 사회에서는 산은 그 토지주의 것인 거거든요. 누구의 재산이에요, 재산. 옛날에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었대요. 조선시대에는 저 산은 다 왕의 것이었어요. 왕의 것은 공공의 것이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이제 이런 조계종 사찰에 뭐 떼어주거나
또는 어떤 이제 큰 벼슬 한 사람들한테 하사한 그런 문종의 산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사유지안이 아니었던 것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토지를 몰수하고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산이 또 이렇게 사유가 되었고 지금 거의 한 67%, 약 70% 가량이 사유지래요. 이렇게 산에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선택적으로 잘라내고 이것이 뭐 목재 생산을 하든 임산물을 채취하든 또는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할 때 뭐 관리를 하든 할 때 거의 90% 이상이 나라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유지에 나무를 심고 숲을 키우는데 거의 대부분 나라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공공인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사유지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걸 우리는 노타치해야 되는 것인가에는 또 다른 어떤 그 대입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림청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이걸 바꾸자고 얘기해야 된다. 1헥타르가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1헥타르 가로 세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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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에 30년을 키우면 약 한 500그루가 있대요. 가장 값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낙엽송을 기준으로 하면 500그루가 있는데 그 500그루를 심을 때 뭐 조림비 1000만원, 나중에 풀베기하고 습각고기 할 때 드는 비용도 한 2천만원이 들어요. 30년도 지나면 3천만원 이상의 나라돈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보면 들어간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수확하고 벌어들이는 이익도 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3천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나중에 벌목상이 와가지고 나무를 베어가서 그 토지주인 산주한테 지어주는 돈은 그게 한 100만원 정도 돼요. 100만원. 예, 그러니까 이거 3천만원, 요즘부터 물가로 4천만원, 4천만원 투입이 돼가지고 30년을 키웠는데 토지주한테는 100만원 남겨주고 벌목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남겨먹고 팔아먹고 거의 그냥 나라돈 가지고 다 남겨먹는 건데 실제 토지주한테 100만원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개인 소유자 이익에 이게 복무하는 것인가?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500그루에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2,000원 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계산했을 때 나무 한 그루가 커피값의 3분의 1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퉁쳐지는 현재 임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게 이 산불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안동에서 집 한 채 전소되면 피해 보상금이 얼마였죠? 3,600? 그것도 최대치잖아, 최대치. 전소 전소대 6천만 원 더 해줬어요. 예, 지자체가 보조해줘서.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문제를 삼아서 지자체 보조금이 붙어서 조금 더 늘어났는데 지금 산림복구에서는요 아까 1헥타르에 긴급 벌채한다고 하는 나랏돈 투입되는 것만 3,200만 원이고 벌채하는 데만 3,200만 원이고 또 저기를 조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좀 땅을 고르게 하고 조림을 하는데 또 3천만 원이 들어가요. 네. 그거만 하더라도 벌써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상당 1조 원 이상이 이 벌채와 조림비에 투입이 되는 거고 실제 피해 보상비는 되게 집꼬리만 하는 거라서 그 문제를 가장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이 긴급 벌채에 투입되는 그 예산을 이 피해 보상과 이 지역사회 복원에 돌려야 된다. 그런 프로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소나무만 있는 그런 숲은 점점 우리가 산불과 산사태 위험에 더 이렇게 커져갈 것이고 저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담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사실 깨우침을 준 계기인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저 산이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고 제 모습을 찾아가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구조대로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소나무는 심은 소나무도 있지만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숲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그 소나무 모습, 소나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밑에 올라오는 참나무 그 싹을 잘라내고 나무가 더 커지면 또 베어내고 하는 거를 숲 가꾸기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은 자연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딱 저 상황은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딱 저 상황을 딱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온 경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저거는 조림한 건 아니지만 숲 관리, 숲 가꾸기를 통해서 계속 조 모양으로 만든 거죠. 가만히 놔두면 현재 우리 저 산의 토질에 맞는 네. 또는 기후대에 맞는 새로운 나무들이 유입이 되고 네. 땅에서 솟아날 건데 네.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볼 때도 돈 안 들이고 네. 또는 자연 회복에 건강하게 숲이 다시 좀 재자연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기에는 사람들이 저 모습을 트라우마로 생각하는 거죠. 네. 국가나 지자체는 가만히 두어서 좋아지는 것보다는 내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사업, 보건사업,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보여지고 바뀌어지는 거를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게 돈만 들여졌을 뿐 다른 어떤 2차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저거를 베어내는 순간 또 중장비가 들어가고 토양이 유실되고 오히려 산사태가 나고 저거 베어내려고 하면 또 길을 내야 돼요. 또 임도와 자금도를 내야 그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모두배기 기급벌채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냥 나무만 턱 베어오는 게 아니고 길을 내고 토양을 다 끄집어내고 그냥 대표적인 게 우리 이마댐인가요? 네. 이마댐 주변에 아주 거의 뭐 면도칼로 다 이렇게 벗겨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한 5년 정도만 되면 올라오거든요. 그죠. 나무가 불참나무가 7m까지 올라와요. 5년 정도를 지켜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태도와 결정인 건데 새카맣게 불탄 숲에 과연 몇 프로는 우리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베지 말고 놔둬라 자연 복구하자. 그래서 세상에 뭐 경쟁력 있는 세상에 우리 삶도 경쟁력 있는 그게 살아남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 이렇게 경쟁력 있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 환경에 맞는 식생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거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놔둬라 지절로 주변에 한 100m 정도만 정리를 좀 하고 토종 꽃이라든가 토종 식생을 쓰니까 그 외에는 건드리지 말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팀 뉴스들은 이제 다뭐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이 지나간 게 안 좋지만 또 다른 한편에 보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어차피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저 남부 지역은 제선충원에 소나무가 다 죽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일시에 그냥 싹 정리해버리고 저기가 이제 새롭게 다 죽고 살아날 때 우리는 새로운 숲이 잘 만들어져가 있을 거예요. 이 산팀에 우리가 더 빨리 세상의 환경에 대응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소방 헬기가 지금보다도 용량이 한 5배나 10배 큰 헬기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물을 폭탄하듯이 들어가야지 지금 헬기는 뿌리고 나면 땅에도 닿기 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기로는 안 되고 한 5배 정도 커야 땅에 제대로 물이 적셔가지고 낙엽청이 젖어가지고 잔불이 안 올라와야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잔불을 정리하면 뭐 호수를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소방청에 좀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져 가지고 젊은 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힘이 들어가지고 피터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숲의 바탕이 바뀌면 뭐 굳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인도를 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오늘 이제 아까 소나무처럼 번져서 폭탄처럼 퍼지는 그런 산불이 위험한 거지 지표를 따라 퍼지는 그런 산불은 좀 막기에도
그다지 좀 어렵지 않고 리스크가 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그 산주의 그런 판단에 우리가 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저거를 벌목해서 팔아서 난 이득의 일부를 산주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조금 지원 정책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보조금이 들어가고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유해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런 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게 아니어서 소나무밖에 못 자르는 산이야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인식이 있는데 그거는 생태학적으로 보면 20년 전 인식이에요.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산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소나무밖에 자랄 수 없었는데 지금은 토심은 낮아도 충분히 토양의 그 비옥도가 높아졌거든요. 그건 이미 그 강원도의 이제 동해안 산불 아까 고성, 뭐 울진, 강릉 그런 지역이 다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임업하시는 학자분들이 그 동해안에는 너무 척박해서 소나무밖에 자랄 수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그곳이 이제 가만히 놔두니까 밑에 참나무, 구참나무 올라온 거였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소나무를 띄워놓고 참나무로 갈 수 있는 우리 살림의 생태적 성숙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산불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물들 결국은 또 최근에 우리 또 지역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좀 슬프고도 애틋한 얘기들이 있죠. 단순히 뭐 모성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선생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아이들이 보는 동화지만 애들 마음이라고 다 천사도 아니고 이 세상이 무조건 살만한 곳은 아니다. 아이들의 동화 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되고 사는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그 철학 같은 것들이 엄마 까투리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구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했던 별나라가 있었는데 사람도 이제 공장에서 인공수정으로 착착착 만들고 막 근데 결국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결국은 그냥 깔끔하게 살다가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죽더라. 이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랑랑별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뭐 음식 야채를 길러 먹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은 딱 3가지 이상 안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고 그렇게 지키면서 그 랑랑별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곳에 이 한국에 있는 형제와 강아지와 송아지와 뭐 애들이 다 날아가요. 그 우주로. 그래서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들을 보는 환경동화인데 그것이 가장 마지막 유작인 걸 보면 선생님은 마지막까지도 환경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바닥에 보시면 이런 그 토양이잖아요. 이게 뭐 제가 배운 기억들 하면 좀 전파남 계열인데요. 전파. 어디 보면 그냥 되게 척박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뭐 토양이 푹신푹신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비옥하다는 느낌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경북 지역의 대부분 산지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곳이기 때문에 소나무밖에 더 살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근데 당장 옆에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참나무가 꽉 들어섰고 뒤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뭐 토양이라고 하기는 되게 애매한 이런 토지에서도 아마 참나무 중에 굴참나무는 좀 제법 잘 견디며 살거든요. 꿀 한 그루가 보일 정도로 좀 밑에 많이 좀 이렇게 간벌도 하고 잘라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속이 좀 확 보이잖아요. 바닥이 막 이렇게 녹색 올라오는 거 보이죠? 거의 95% 아마 굴참나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굳이 소나무를 저거를 내거나 심지 않으면 한 7년 정도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자연스럽게 소나무는 좀 이렇게 가지가 부러지거나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 굴참 참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나무 자연은 내비도 나온대. 자연은 내비도